공중보건학입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 법정 감염병, 환경위생, 식품위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입니다. 국민의 수명 연장, 질병 예방 및 육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및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행정활동을 우리가 보건행정이라고 합니다. 보건행정의 기술 원칙을 보면 인구 집단의 생태학적 특성의 기초 자료를 확립하고요. 역학적, 병의 원인을 알아보는 역학적 또는 의학적, 또 환경위생학적 기초 자료를 확립합니다. 또 사회적 관계의 기초를 확립하기도 하고요. 보건서입니다. 보건행정의 말단 기관으로서 대도시나 중소도시 또 농촌형 등으로 구분되며 지방보건행정조직 중 사업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중보건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의 특성입니다. 보건행정의 특성 같은 경우는 과학적이어야 되고요. 교육성, 공공성 또는 봉사성,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그런 내용을 조장하는 조장성, 그 다음에 기술성, 사회성 등의 특성이 있고요. 예, 보건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제 원리에 관한 것으로 맞은 것은 네, 일반 행정 원리의 관리 과정적 특성과 기획 과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행정 원리를 바탕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하기 전에 행동계획을 결정한다. 이 부분에서는 행동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네, 세 번째, 보건행정에서는 생태학이나 역학적 고찰이 필요 없다. 필요하겠죠. 네 번째, 보건행정은 공중보건학에 기초한 과학적 기술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공중보건학의 범위를 살펴보면 환경에 관련된 범위,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보건관리 부분에서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질병관리에서 보시면 성인병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성질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원슬로가 말하기로는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또는 생명 연장, 그 다음에 신체 및 정신적인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라고 정의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또는 전체 주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 아니다라는 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공중보건학의 개념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첫 번째, 지역 주민의 수면 연장에 관한 연구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 예방에 관한 연구. 맞지요? 세 번째, 성인병 치료 기술에 관한 연구. 치료라는 의미가 어떤 공중보건의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육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에 관한 연구.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개념은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지 진정한 건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O에서 말하는 건강 지표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 그 다음에 조 사망률, 그 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또 국가나 어떤 지역사회의 보건이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됐는지 그 평가하는 또 3대 지표로는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 평균 수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WHO에서 정하는 건강 지표 3개 중에 보면 평균 수명하고 우리가 비례 사망자 수는 같이 속하죠. 그런데 이제 보건 수준을 평가할 때는 영아 사망자, 그 다음에 WHO에서 말하는 건강 지표에는 영아 사망자가 아니라 조 사망률이 들어있다는 그 차이를 좀 구별하셔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생아 1000명당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그 비율을 표시한 거고요.
표시한 부분이 다르고 조사망률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1년간 전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게 좀 틀립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한 지역이나 국가의 공중보건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가장 신뢰성이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영아 사망률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병 발생의 요인입니다. 질병이 발생하는 크게 3대 요인을 보시면 병인,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숙주는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경은 그 주변의 것들, 공기, 생활 습관, 사회적인 것들이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또 생물학적인 환경 요인,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인 것, 또 사회적인 요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이 생기는 생성 과정을 보시면 우선 병원체가 있어야 되겠죠. 병원체가 병원소로 들어가고 또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또 탈출을 해서 병원체들이 이제 전파를 하고요. 또 병원체들이 다시 또 숙주 내에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숙주의 감수성에 따라서 또 감염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죠. 병원소는 우리가 보시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 병원소를 살펴보면 현성 감염자, 불현성 감염자, 보균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균자의 종류를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회복기 보균자, 또 잠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가 있는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건강 보균자죠. 세균을 어떤 감염을 일으키는 균을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 임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좀 감염병 관리상 좀 어려운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같은 경우는 크게 1군에서부터 5군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그 감염병이 있는데요. 1군 같은 경우는 즉시 환자를 빨리 격리해야 되고요. 2군은 우리가 예방 접종으로 대상으로 가능한 군이고요. 3군은 간헐적으로 유행 가능성, 그 다음에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 대책이 수립이 필요하고요. 4군 같은 경우는 국내로 새로 발생 또는 국외로 유입 우려가 있는 그런 병들. 그 다음에 5군 같은 경우는 기생충 감염이고요. 1군에서부터 우리 4군까지는 즉시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5군이라든지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1군 감염병을 보시게 되면 콜레라에서부터 A형 감염이 나와 있고요. 우리 이런 법정 감염병 같은 경우는 요게 시험 문제 나올까 말까 고민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거의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 장소 입실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책을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거의 100%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군의 감염병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는 2군의 감염병 종류가 무엇인지 이런 거는 좀 애워두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3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병이 많죠. 그래서 질병이 많은 것보다는 좀 가지수가 적은 거를 애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군부터 5군은 어떤 질병이 있는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2군에 해당되는 감염병이 아닌 거는 어떤 걸까요?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풍진이겠죠. 그 2군에 해당되는 건 풍진이고요. 황열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는 1군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개곤충, 파리가 매개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또 그거를 소화기계, 호흡기계, 기생충별로 나눠봤고요. 바퀴벌레 같은 경우도 또 소화기계, 호흡기계, 기생충별로 나눠봤고요.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이 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생 동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모기에 의해서 그런 열 원충이 감염되는 것이죠. 또 상피병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약간 코끼리 피부처럼 그 변하고요. 그 다음에 사상충이 혈액에 기생하여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쥐가 매개하는 질환들, 세균성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류 같은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진드기, 뭐 이게 이가 매개하는 질, 다음 중 뭐 이가 매개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하면 뭐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재기열, 댕기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벼룩, 그 다음에 소, 돼지, 개, 고양이, 그 다음에 토양에서 또 발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호흡기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병이 어떤 걸까요?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요. 또 소화기계를 통해서, 또 비뇨기계, 뭐 기계적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사기라든지 곤충이 뭐 흡혈을 했거나 그럴 때를 기계적 탈출이라고 하죠. 또 개방경소라고 하는 거는 피부가 이제 오픈이 된 상태에서 아니면 뭐 그런 상태에서 노출이 됐을 때 또 이제 감염이 되는 상태고요. 물론 앞에 내용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또 기생충과 또 그 숙주와의 관계,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생충과 중간 숙주의 연결이 틀린 것은, 예, 광절, 열두, 조충충, 불벼룩, 송어, 맞습니다. 예, 여기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구조충. 유구조충은 우리가 돼지고기, 예, 유구조충은 돼지고기를 섭취했을 때, 무구조충은 쇠고기. 이 두 개도 반드시 구별을 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오염된 풀, 소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폐흡충 같은 경우는 민물개, 가재, 간흡충중은 새우렁, 잉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충류 보시면 회충, 구충, 요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충 같은 경우는 뭐 집단 감염으로 주로 나타나고 항문주의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뭐 그 세균, 병원체의 그런 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균 같은 경우는 뭐 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은 또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홍역이라든지 뭐 일본 내염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인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대체로 살아있는 세포에 증식이 한다. 살아있다. 굉장히 크기가 가장 작다 하시면 우리가 바이러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생충 같은 경우 또 진균, 그 다음에 뭐 리케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도 세균이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또 뭐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뭐 무세균 배지에서는 증식을 하지 못하고요. 진핵생물에서는 증식을 하는 또 좀 독특한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루에타 같은 경우는 좀 가늘고 긴 나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좀 활발하게 운동하는, 고유하게 운동을 하는 그런 또 다른 종류입니다. 또 병원체가 전파하는 종류를 보시면 직접적으로 숙주에서 숙주로 뭐 전파되기도 하지만 또 간접적인 음식이라든지 어떤 배달물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는데요. 간접 전파 같은 경우도 보시면 또 비활성 매개 전파, 그 다음에 활성 매개 전파가 있는데요. 비활성은 뭐 우리가 쓰는 뭐 물건들, 뭐 아니면 먹는 음식물들이고요. 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뭐 매개 곤충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감염병에 관련해서 잠복기가 있는데요. 콜레라 같은 경우는 그 잠복기가 굉장히 짧죠. 바로 뭐 음식에 어떤 잘못 섭취를 하게 되면 그걸 섭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근데 천연두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잠복 기간을 좀 알아두시고 또 면역에 보시면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을 나눌 수 있는데요. 선천적인 면역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돼서 자연적으로 면역이 되는 부분이고 후천적 면역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능동 면역, 인공 능동 면역, 그 다음에 자연 수동 면역, 그 다음에 인공 수동 면역이 있는데요. 자연 능동 면역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노출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걸리지 않은 면역이고요.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방 접종이죠. 예방 접종. 그다음에 자연 수동 면역은 모체로부터 이제 뭐 면역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인공 수동 면역은 만일에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따로 밖에서 면역 물질을 투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인공능동 면역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 그 백신이 생균 백신인지 아니면 사균 백신인지 또 수나 독소였는지 이런 내용에 관련된 질병들도 따로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 능동 면역 같은 경우는 뭐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질병이 이완된 후 뭐 영구 면역이 됐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뭐 홍역이라든지 우리 뭐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거를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계획. 가족 계획은 이제 건강하고 뭐 우수한 아이를 분만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피임이라든지 모자 복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모자 복원의 필요성 등은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피임하는 방법, 일시적인 피임법이라든지 영구적인 피임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